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도재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온라인 모의 논술 언어 영역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항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의 기역과 나의 니은이 문명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시오. 45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 내외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 지문입니다.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군요.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다지요.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홀을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뒹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 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 속에서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으로 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읽으셨어야 할 만한 부분에 색깔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초록색 부분은 전통적 생활 양식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재미난 방이 있다. 그리고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홀을 파고 지푸라기를 조금 깔아두었다고 하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공간에서 짐승은 돼지를 말하는 거죠. 돼지는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뒹굴면서 지냈다. 이런 돼지의 어떤 생활 양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효한 먹이를 돼지가 먹고 또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의 거름으로 쓰여서 이제 보리를 길러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특히 서구식 문명에 익숙한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꽤나 더러운 장소, 더러운 공간, 그리고 돼지의 어떤 더러운 행태, 비위생적인 어떤 생활 환경과 돼지의 거주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똥을 먹고 똥을 싸고 그걸 거름으로 삼아서 우리가 먹을 보리를 길러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쾌하다든지 비위생적이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자는 조금 다른 생각을 여기서 피력하고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이 통시라고 하는 이런 돼지의 거처,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른다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일방향적인 것입니다. 이제 애완동물이나 가축을 이제 기른다, 음식을 주고 뭐 배설물을 치우고 결국에는 잡아먹거나 농사일에 활용하는 이런 어떤 일방적인 인간의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런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다. 인간과 가축, 동물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다른 어떤 개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서로 길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돼지를 더러운 곳에서 기르고 더러운 방식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뭐 나중에는 잡아먹는 이런 공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서로 그냥 동일한 어떤 생명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길들이는 방식으로 지내오는 어떤 생활 양식이 있었던 것이고, 통시라고 하는 공간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이 저자의 입장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남아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 인간의 똥을 먹는다, 더러운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다. 산 것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똥이라는 이 배설물이 더러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똥이 돼지를 길러내고 돼지의 똥이 보리를 길러내고 그 보리를 다시 인간이 먹고 하는 이런 자연적인 순환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똥이 꼭 더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맥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시멘트 4포대씩 무상 지급한 때가 있었다는데요.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 다그쳤다는데요. 흔적이 남아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 주는 것은 똥 누고 먹는 일이 한 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하늘 가까운 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선우 선생님의 신의 방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역시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좀 중요하게 읽어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했다. 앞서 설명한 이 돼지의 거처, 통시라고 하는 공간이 미개하다고 나라의 높은 분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라의 높은 분은 소위 문명 대 비문명, 비문명은 뭐 소위 야만이라거나 미개라고 하는 용어로 서로 의미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문명인 것과 비문명인 것을 서로 대립적으로 구별적으로 인식하고 통시라고 하는 이 공간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것이다. 문명화되지 못한 어떤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멘트 4포대씩 지급하면서 변소를 개량하라고 이제 주문을 이제 한 것이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고 다그쳤다. 다그쳤다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저자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죠. 이 나라의 높은 분은 비문명인 것을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문명화된 것을 우등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구별적이고 대립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변소의 개량을 통해서 비문명으로부터 문명으로의 전환 또는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의 칠을 벗겨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아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벽면에 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일대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튀르크의 관대함이 더욱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교도 문화에 대한 관대함이었기에 더욱 돋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읽어내셨다면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좀 잘 가져갔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오스만 튀르크의 관대함에 저자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교도 문화에 대해서 관대함을 베풀어서 프레스코와 모자이크 같은 이런 이제 작품들이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 서로 다른 문명 또는 문화에 대해서 어떤 구별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동등한 것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지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군의 성을 함락시키면서 통상적으로 3일 동안 약탈이 허용되는 것이 이슬람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메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일체의 약탈을 엄금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스만 튀르크가 그들보다 앞선 유럽 문명의 정화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이슬람의 그러한 관용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 이스탄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라고 하는 글에서 발췌한 지문인데요. 니은 여기 메메트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소피아 성당으로 와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약탈을 금지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보았듯이 서로 다른 문명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파괴와 약탈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는 이런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서로 다른 문명에 대한 어떤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태도가 저자에게는 상당히 감동적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고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탄불에서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명에 대한 관용과 애정 그리고 존중을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 꼭 이슬람 이 문명만이 그렇다기보다는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태도를 사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지문을 통해서는 문명이 서로 대등하다고 하는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문명은 서로 대등한 것이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애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태도가 나 지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제 의도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와 다른 문명, 문화를 대할 때 가지게 되는 태도를 비교해 보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통 문화를 미개한 것으로 취급하고 문명국의 양식을 추종하려는 태도를 보인 사람이 가지문의 지도자였죠.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 나 지문의 이 메메트 2세였습니다. 이 서로 다른 태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문항의 출제 의도였습니다. 더 간단하게는 맹신과 추종, 대 이해와 관용의 차이, 이 대비를 읽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본 문항의 출제 의도였습니다. 제시문가는 이 나라의 높은 분이 문명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지표에 따라서 자신의 전통 문화를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는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지배자였던 메메트 2세가 비잔틴 문명을 전부 없애지 않고 그 문명을 존중한 예를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제시문에서 지배자들이 서로 다른 문명 또는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제시문가의 나라의 높은 분은 문명국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전통 문화인 통시가 가지는 좋은 기능 또는 그런 공간이 생겨나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로 그저 미개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 내포대를 가지고 개량하라고 다그치고 이제 이런 태도를 드러냈던 것이죠. 반면에 제시문 나의 메메트 2세는 적군의 성을 함락시키면 3일 동안 약탈이 허용되는 이슬람의 관례에도 불구하고 비잔틴 문화를 만든 사람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점을 존중해서 약탈을 금지하고 그것을 보존해 두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죠. 여기서 보이는 관용의 태도는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문명의 어떤 산물이 이제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채점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시문 가에서 나라의 높은 분이 전통 문화인 통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변소의 개량을 지시하였는지 분석하고 있는가. 가 지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시문 나에서 메메트 2세가 비잔틴 문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약탈을 엄금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역시 제시문 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채점 항목은 제시문 가의 나라의 높은 분과 나의 메메트 2세가 다른 문명,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적절하게 비교해서 서술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의 논리력과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어문 규정과 원고 분량을 충실히 잘 지키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채점 항목에 따라서 이제 A, B, C, D, E 등급으로 각각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먼저 A 등급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채점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 등급인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이 가 지문의 나라의 높은 분과 나 지문의 메메트 2세의 서로 다른 문명에 대한 태도를 적절히 비교, 대조해야 하는 부분에서 기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 B등급을 드리도록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C등급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는 있지만 가 지문의 나라의 높은 분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한 분석 또는 나 지문의 메메트 2세가 가지는 태도에 대한 분석과 기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 C등급에 해당하겠습니다. D등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채점 항목 중에서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2가지 이상이 상당히 불충분한 경우에 D등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등급은 전반적으로 충실한 기술,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문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이는 경우에 E등급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온라인 모의논술 언어 영역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이희정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온라인 모의논술 사회 영역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영역의 문항 2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나의 관점과 다의 사례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다의 시민단체가 라의 문제 상황에서 가지는 의의를 논술하시오. 70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의 지문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지문을 읽어보시면 2016년에 발표된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가 제시되어 있죠. 첫 번째 행은 이제 국가들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행부터 지수들이 나와 있죠. 민주주의 지수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행에는 행복 지수가 나와 있죠. 이 표에서 여러분들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국민의 행복한 정도의 수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라는 조사 결과를 해석해 내시는 것이 가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나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는 알몬드와 버바가 제시한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의 3가지 정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리형, 신민형 정치 문화는 위의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형 정치 문화를 이 나 본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참여형 정치 문화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구성원들이 정치 체제의 투입과 산출 과정을 잘 알고 자신들의 역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화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 문항과 나 문항 사이의 연관성을 도출을 하실 때 참여형 정치 문화에서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를 뽑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시다 보면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발전하려면 참여형 정치 문화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나 지문의 핵심 내용을 도출을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지문과 가 지문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를 먼저 해석을 해내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 지문은 1번과 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사실은 비슷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다를 보시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 사례가 2가지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 1번 사례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통신비 인하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한 결과 정부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의 1번 항목에서는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통해 이동통신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1번을 통해서 도출을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례는 좀 다른데요.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등 예산 집행 정보를 감시하고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활동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센터를 포함한 3개 시민단체의 활동을 뒤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을 읽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역할을 도출을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에 바람직한 결과를 제시문 다를 통해서 해석을 해내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문 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라는 대의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 라에서 중점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라 지문을 읽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주인 대리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해석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뽑은 대표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문 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내시면 됩니다. 주인이 대리인 행위를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인이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해이함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 주인 대리인 문제인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항으로 돌아가서 문항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2번에서는 가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나의 관점과 다의 사례를 바탕으로 추론하라.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가? 가의 조사 결과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나의 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석하여 요약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의 사례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2개의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 이 역시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의 조사 결과를 통해 민주주의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나 관점을 통해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형 정치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도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 사례를 이해해서 그러면 그 참여형 정치 문화를 누가 할 것인가? 시민들이 개개인으로 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의 효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문단을 작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와 같이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삶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행복 수준도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다의 시민단체가 라의 문제 상황에서 가지는 의의를 논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2번째 문단에서는 시민단체와 라의 문제 상황의 관계 또는 시민단체가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논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출을 해내셔야 하는 내용은 다에서 제시된 시민단체의 이해입니다. 먼저 정부에게 어떠한 역할을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도출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2번째로는 국회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다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도출해내실 수 있는 점입니다. 네, 2번째로는 라 문제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문제 상황이란 주인 대리인 현상을 하는데요. 대리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2가지 문제 상황을 기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와 라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의의를 도출을 해내시는 건데요. 재심은 라의 문제 상황도 설명하고 시민단체가 정부나 정치인에게 시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올바른 역할과 책임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서 도덕적 행위나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의의가 있다라는 점을 도출을 하시면서 다의 시민단체가 첫 번째 문단에서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라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장치나 대비 사항들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출을 하시는 것이 본 사회 영역에서의 문제를 풀이하실 때 하셔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합적으로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의 조건으로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본 문항의 첫 번째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현행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또는 이론을 이 문항에서 적용을 하셔서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된 표와 사례 해석을 통해서 민주주의 발전과 행복 지수 간의 관계를 시민의 참여와 관련된 이론과 사례로 추론을 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자 하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인 대리인 문제에 있어서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가 가지는 의의를 적절하게 제시하는지도 본 문항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채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문 가의 표에서 민주주의 지수와 행복 지수 간의 관계를 적절히 해석을 하셨는지, 재심문 나에서의 참여형 정치 문화의 특징을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심문 나와 다의 시민 참여의 내용을 활용해서 재심문 가의 조사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적절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심문 라의 대의민주주의의 주인 대리인 문제 상황을 이해를 하시는지, 재심문 다의 시민단체가 정부 감시 및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과 연결지어 설명하실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문 규정과 원고 분량 등 형식적인 요소를 여러분들께서 잘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표에서 나타나는 채점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답안을 채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1번, 2번, 3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적인 요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4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문 규정, 원고 분량 등도 상당히 중요한 기본적인 논술 채점의 항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사회 영역의 논술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온라인 모의 논술 사회 영역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